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올해 추석은 저희 집에서 보내면 안 될까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도현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한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해. 아버지, 지금요? 지금 새벽 4시인데요. 당신도 나가 있으면서 나한테만 왜 그래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도현아, 법정에서 보자. 자식에게 집을 사줬다가 법정까지 간 아버지 이야기 믿어지시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74,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평생 택시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세수하고 5시면 차고지에 도착해 차량 점검을 시작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온갖 사연을 들으며 때론 욕설을 들으며 그렇게 43년을 버텼습니다. 아내 이선영은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김밥을 말았죠. 손끝은 항상 김에 눌려 거칠었고 식초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 아들 도현이를 키웠습니다. 박도현,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판교에 있는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부모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29의 맞선으로 한서윤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차분하고 예쁜 아가씨였죠. 아버지, 신혼집 전세금이 너무 비싸요. 분당 쪽은 4억 5천이래요. 그 말을 듣고 아내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던 마포 빌라는 3억 정도 했고, 제가 모아둔 퇴직금이 2억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2억 2천만 원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죠. 여보, 우리 집 팔고 전세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 우리도 나이 들면 갈 곳이 있어야지. 도현이가 나중에 우리 모시겠다고 했잖아. 2019년 3월 1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를 8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증여로 명시하되 특약사항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증여자 박진수, 이선영 부부가 노후 부양이 필요할 시 수증자 박도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함.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도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2019년 5월 11일 양재동의 한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이 200여 명 왔는데 신부 측이 더 많았죠. 신부 아버지는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과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박도현 씨, 신부 한서윤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온 도현이는 활짝 웃으며 선물을 건넸죠. 커피 한 봉지였습니다.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빌라에 들렀고 명절에도 제때 왔습니다. 며느리 서윤이도 어머님, 아버님 하며 공손했죠. 하지만 2020년 추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은 저희 집에서 보내면 안 될까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아내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도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장모님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인사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내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김밥 가게에서 쓰던 작은 식탁 위에 나물 몇 가지와 전을 올렸죠. 제사를 지낸 후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도 바쁜가 봐. 그래도 이해해 줘야지. 2021년 1월 설날도 비슷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연휴에 출근해야 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대부분 받지 않았고 문자로만 답이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내는 혼자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손님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2021년 6월 23일, 아내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죠.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고 8월에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과 함께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월 19일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띄워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폐암 3기로 보입니다. 오른쪽 폐 전체에 종양이 퍼져 있고 림프절로도 전이 됐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생존율은 30% 정도입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도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 만에 받았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도현아, 엄마가 폐암이래. 3기라고 하더라. 바로 입원해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폐암이요. 갑자기요? 응, 검사 결과 오늘 나왔어. 너 시간 될 때 병원 좀 와봐라. 아, 내 주말에 갈게요. 지금은 정말 바빠서요. 그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에도요. 아내는 8월 27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기가 끝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아내는 거울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취해졌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언제나 항암 치료는 지옥이었습니다. 구토, 설사, 극심한 피로. 밥 한 숟가락 먹기도 힘들어 했죠. 저는 택시 운전을 줄이고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매일 죽을 쓰고 과일을 갈아 먹였습니다. 도현이는 그 사이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한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해. 아버지, 이번 주는 진짜 안 돼요. 다음 주 월요일에 꼭 갈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하자 며느리 서윤이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도현이 지금 출장 갔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저도 매장 일이 있어서 시간 내기가 어렵네요. 서윤아, 장모님도 편찮으셨다며. 어떻게 되셨어? 아, 그건 괜찮아지셨어요. 가벼운 감기셨대요. 그 말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추석 때 장모님이 편찮다던 말은 핑계였던 거죠. 항암 치료 3주기가 지나고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체중이 15kg이나 빠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의사는 완화 치료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삶의 질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 도현이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제대로 된 인사 한 번 못 받고 가는 게 너무 억울해. 그 말에 저는 다시 도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을 넘게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많이 위독하다. 지금 당장 와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어. 2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후에 갈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새벽 4시, 아내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의사를 불렀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지금 위험해. 빨리 와. 제발. 아버지, 지금요? 지금 새벽 4시인데요. 그래, 지금 당장 와야 해. 늦으면 못 볼 수도 있어. 새벽 5시 40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도현이는 6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도현이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지만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멀찌감치 서서 눈물만 닦았죠. 병원 냄새가 싫다며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습니다. 사흘장이었죠. 첫날 조문객은 2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망원시장 상인들과 택시 동료들이었어요. 도현이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도현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며 밖으로 나가더니 1시간씩 사라졌죠. 서윤이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자주 일어나 화장을 고쳤습니다. 서윤아, 좀 앉아 있어.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윤이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나가 있으면서 나한테만 왜 그래요? 셋째 날 발인 연구차가 도착하고 관을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 있을게. 오늘 백화점에 중요한 손님 예약이 있어. 지금 발인인데? 미안해요. 이 손님 놓치면 실적에 타격이 커요. 서윤이는 그렇게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현이도 아무 말 하지 못했죠. 화장터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저는 아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죠. 여보, 미안해. 당신 아들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마포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키우던 다육이 화분만이 창가에 놓여 있었죠. 물을 주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럼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연휴 끝나면 한번 뵐게요. 그게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택시는 그만뒀습니다. 70이 넘어 운전하기가 버거웠거든요. 국민연금 월 55만 원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2022년 3월 어느 날, 저는 문득 아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너무 외로웠거든요. 하룻밤만 재워주면 아침에 죽 한 그릇 끓여 먹고 이야기나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겨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3호선을 타고 정자역에서 내려 15분을 걸었죠. 8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 제 돈으로 사준 그 집이었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서윤이가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응,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서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남편이 지금 출장 중이에요. 도현이 없어도 괜찮아. 작은 방에서 하룻밤만 자고 갈게. 그게 아니라 저희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해서요. 죄송해요. 그때 안에서 도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누구야? 당신 아버님이세요. 도현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머쓱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도현아, 아버지 너무 외로워서 그래. 하룻밤만 재워주라. 도현이는 서윤이를 쳐다봤고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신호가 또렷하게 보였죠. 아버지,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도현아, 이 집은 아버지가 돈 주고 산 집이야. 그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윤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아버님, 법적으로 이 집은 저희 명의예요. 증여하셨잖아요. 증여는 했지만 조건이 있었어. 나중에 부모 모시기로 했잖아. 저희가 언제 안 모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시기가 안 맞을 뿐이에요. 시기가 안 맞아?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시기가 안 맞았고 지금도 안 맞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현이는 고개를 숙였고 서윤이는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 돈으로 산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서윤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은 정말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해 둘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내가 뭐라도 말해봐. 하지만 도현이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 알았다.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구나. 저는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너무나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70내 평생 이렇게 억울하고 분했던 적이 없었어요.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대하다니. 밤 9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마포까지 가기엔 지하철이 끊길 시간이었죠. 정자역 근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입장료 10,000원을 내고 들어갔어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한 가족이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죠.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식혜를 사다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맛있어? 응, 아빠, 진짜 맛있어.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랬는데, 도현이가 어렸을 때 놀이동산 데려가서 솜사탕 사주고 그랬는데, 다음 날 아침 찜질방을 나와 근처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무료 상담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찾아갔죠.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아들한테 집을 증여했는데요. 조건부 증여였습니다. 부양 조건이 있었는데 아들이 지키지 않아서요.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증여 계약서가 있으신가요? 예, 등기부등본의 특약사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부양 조건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예, 예를 들어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병원 방문 기록 같은 것들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수십 번의 부재중 전화, 짧은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56조와 제561조에 근거합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요? 착수금 300만 원, 승소 시 성공보수 6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9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소송을 하면 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닐까?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혼자 말했죠.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하면 도현이랑 영영 끝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2022년 4월 5일, 저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결심하셨군요. 그럼 먼저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첫째, 통화 기록을 모두 프린트하세요. 둘째, 아내분 병원 치료 기록을 떼세요. 셋째, 장례식 참석자 명단과 증언을 확보하세요. 저는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내의 진료 기록을 발급받았고 간병인 김혜숙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분이 제일 중요한 증인이었죠. 김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법정에서 증언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병원에 얼마나 안 왔는지. 김예숙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3개월 동안 간병했는데 아드님 얼굴 딱 2번 봤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서러워하셨는데. 망원시장 상인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장례식 때 조문 와주신 분들이었죠. 그분들도 증언을 약속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증여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였죠. 도현이에게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며칠 후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내가 당한 걸 돌려받으려는 거지. 아버지가 증여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조건부 증여였어. 너희가 조건을 안 지켰잖아. 저희가 뭘 안 지켰는데요.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대로 간병도 안 했고 장례식 때도 성의 없었어. 그리고 내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을 때 문전박대했잖아. 그건 그때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내 어머니 임종할 때도 사정이 있었고 항암 치료 받을 때도 사정이 있었지.
언제는 사정이 없었어. 도현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진심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나한테 와. 얼굴 보고 사과해. 지금은 회사에서. 역시 그렇구나. 너한테는 회사가 내 아버지보다 중요하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 평생 원수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첫 번째 재판 기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저는 새벽부터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양복이었죠. 법정에 들어서니 도현이와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서윤이는 저를 째려봤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사 제2022가합 53만 4217호. 217호 증여 해제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3월 15일 8억 3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단, 증여 조건으로 노후 부양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직장 업무로 인해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을 뿐 부양 의무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부양이란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피고는 명절마다 용돈을 드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모친의 투병 기간 동안 병원을 몇 번 방문했습니까? 도현이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까지 확인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원고 측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보강하십시오.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도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은 2022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증인 신문이 있었죠. 김예수 간병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병원에 몇 번 방문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3달 동안 딱 2번 왔습니다. 한 번은 처음 입원했을 때, 한 번은 돌아가시고 난 직후였어요. 환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매일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밤마다 아드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예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간병 일을 10년 넘게 했지만 그렇게 자식을 그리워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죠. 다음 증인은 망원시장 김밥집 옆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최영자 씨였습니다. 저는 고인과 20년 지기였습니다. 고인은 항상 아드님 자랑을 하셨어요. 좋은 회사 다닌다고, 효자라고. 그런데 아프시고 나서는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선영아, 도현이는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최영자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례식 때도 그랬어요. 상주분이 핸드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조문객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판사가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변론하시겠습니까? 도현이가 일어섰습니다. 변호사가 말렸지만 도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예. 저는 회사 일에 치여서 부모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제대로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변명을 하자면 저도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야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와 다투고 부모님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것이 부양 의무를 면제하는 이유가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도현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잘하겠습니다. 소송 취하해 주시면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윤이가 도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도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과를 받아들이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도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내가 만약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니?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한테 집을 사줬는데 그 자식이 너를 외면하고 아내 임종 때도 안 오고 나중에는 집 문전에서 쫓아냈다면 너는 그걸 용서할 수 있겠어? 도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 사과를 믿을 수가 없다. 지금 하는 사과도 집을 잃을까봐 하는 거잖아.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왜 진작 오지 않았어? 내 엄마 살아있을 때 왜 한 번이라도 더 안 왔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원망스럽다.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건 내가 이렇게 변한 게 내 탓인 것 같아서야. 내가 너무 다 해줘서 내가 고마움을 모르게 된 거 아닐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방청객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재판장님, 저는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변론 기일은 12월 16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은 2022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죠. 법원 앞 은행나무에는 잎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도현이와 서윤이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도현이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 먼저 하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부양 의무란 절대적 기준이 없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용돈을 드렸고 명절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변호사는 은행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달 20만 원씩을 송금했습니다. 총액 720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8억짜리 집을 준 대가치고는 참 적은 금액이었죠.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부양이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부양이 무자의 생활 정도 및 수입 기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이란 정서적 교류와 돌봄을 포함합니다.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투병 중에 작성한 일기입니다. 그게 뭔지 저는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아내가 일기를 쓴다는 걸 몰랐다고 했었죠. 그런데 병원 침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2021년 9월 3일 일기를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도현이한테서 연락이 없다. 항암 치료 3주차인데 너무 힘들다. 머리가 다 빠지고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다. 도현이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엄마인가.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오늘 간병인 선생님이 물으셨다. 아드님은 왜 안 오시냐고. 나는 바쁘다고 둘러댔다. 부끄러웠다. 내 아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창피했다. 도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의사 선생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다. 도현아, 엄마는 내가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내 손 한 번만 잡아보고 싶구나. 서윤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일기의 진위는 확인됐습니까? 예,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의 필체가 맞습니다. 판사는 한참 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도현이를 바라봤죠. 피고, 이 일기를 읽고도 할 말이 있습니까? 도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5분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고 박진수는 피고 박도현에게 2019년 3월 1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중병을 앓는 동안 사실상 방치했고 임종 시에도 제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례 후 원고가 거처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 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가 부양 조건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십시오. 쿵.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다. 집을 되찾았다. 그런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과연 승리일까? 법정을 나서는데 도현이가 쫓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도현아, 이제 늦었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 한가운데에서요. 일어서라. 싫어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도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현아, 너도 이제 어른이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다. 너는 내 선택을 한 거고, 나는 내 선택을 하는 거야. 아버지. 그리고 하나 기억해라. 나는 너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야.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어.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무리 부모라도 무한정 주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걸. 저는 도현이를 남겨두고 걸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다시 제 명의가 됐죠. 2월 3일 저는 짐을 싸서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마포 빌라는 전세로 놓았어요.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도현이와 서윤이는 전세집을 얻어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분당 아파트 84제곱미터. 생각보다 컸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죠. 거실 창가에 아내가 키우던 다육이 화분을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물을 줬습니다. 다육이는 아내가 죽은 후에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필체였죠. 아버지, 저는 지금 김포에 있는 작은 투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윤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잃었어요. 아직 살아 계시지만 이미 잃어버렸어요. 언젠가 용서해 주실 날이 올까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월의 하늘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지만 적어도 존엄은 지켰어요. 매일 아침 다육이에게 물을 주며 말합니다. 여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사랑은 희생만이 아니었어. 때로는 단호함도 사랑이었지. 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었어. 오늘도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사줬다가 법정까지 간 74 박진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사랑이었을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아내의 화분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초록빛입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